부탁받은 발제는 이제 그 전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초강력 행정체제의 필요성과 그 초강력 행정체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담론 수준에서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올해가 지방자치가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입니다. 95년에 동시선거를 통해서 부활한 지 30년 동안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의 30년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30년하고 그게 같은 추세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리의 이런 이 패러다임을 바꾸게 해주는 변화는 무엇보다도 결국은 인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가 인구 변화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인구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과 또 물리적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래서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총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된 데는 결국은 학계 출산율이 저하돼서 우리가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가 이미 데드 크로스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전체적인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도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대략 한 50년 뒤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까이 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이 변하게 되고 인구 피라미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역삼각형 형태로 항아리형도 아니고 역삼각형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인구 출산율과 관계된 것들이 지역적으로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비수도권이 오히려 출산율은 더 높죠. 출산율이 수도권에 비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이동은 점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오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합계 출산율은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좀 오히려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에서 전체 인구는 이미 수도권이 역시 이것도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그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 인구 부분은 이미 추월한 지가 오래됐고 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격차는 청년 인구 측면에서 비율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청년 인구를 갖다가 오히려 연령대별로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 요거는 조금 데이터가 앞에 얘기한 전체적인 청년 인구라기보다는 이 청년 가구주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긴 한데 굉장히 유념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 10여 년 전에 비해서 청년 가구주의 수도권 전입이 그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30대에서 이 수도권 전입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 그게 한 단계 내려와서 20대 후반으로 내려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을 성별로 봤을 때도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 연령이 큰 변화폭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젊은 여성, 20대 20대 전반기의 여성에서 그 전입의 비율 증가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비수도권의 이
이 앞으로의 그 인구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비수도권을 보통은 우리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수도권을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또 맹점이 있는 게 비수도권도 권역별로 조금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으로 대변되는 영남권의 감소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호남권 근데 오히려 충청권이나 강원권 그리고 범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은 인구 변화에 있어서 그래도 선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수도권을 놓고서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을 하나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그 인구 변화에 있어서 또 권역별로 볼 때도 또 하나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게 그곳의 소위 말하는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특방역시, 그러니까 거대 도시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농촌 중심의 지역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이 비수도권의 광역시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보시는 것처럼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자료인 그러면 인구 권역 내에서도 인구 집중지역이 아닌 곳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도지역보다도 광역시의 인구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시사점과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시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그곳에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던 곳인데 오히려 그곳이 다른 주변 지역보다도 더 인구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결국은 비수도권의 번역의 발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대도시권, 인구 규모에 따라서 대도시권과 소도시권 간에 어떻게 인구가 변할까 보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약간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도시 지역이 굉장히 커지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결국 100만의 이 인구가 깨지는 그래서 100만 이상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밑에 50에서 100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제일 커지게 되는 이것이 주는 바는 수도권에서 대도시의 균형과 비수도권의 대도시의 개념이 같은 잣대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역시 그것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그 개별 권역별로 도시들을 비교해 보니까 비수도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하고 강원권 그 다음에 영호남권이 이렇게 대별되면서 이 인구의 감소와 관련된 아까 그 광역시뿐만 아니라 또 차 하위에 있는 도시들조차도 충청권하고 이 영호남권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현상은 아까 이제 광역시의 인구가 준다고 했는데 그 광역시 인구가 준다는 게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조건 그 권역의 인구 전체의 감소와 직결되느냐 물론 있긴 하지만 광역시의 인구의 감소는 권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광역시에서 주변 지역 권역 내에 주변 지역으로 가는 인구의 증가하고도 연결돼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도권의 서울의 인구가 줄지만 우리가 수도권이
이 감소됐다고 보지 않는 것은 주변적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인데 역시나 비수도권도 그런 현상은 똑같이 시차를 두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최근 한 4, 5년 데이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분석을 못했고 과거에 제가 해놓은 데이터를 본 건데요. 21년도까지 보면은 부산에서 이동한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물론 많긴 하지만 못지않게 경남으로 더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부산 기점에서 경남으로 이동한 것 중에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인접해 있는 양산시로 간 인구가 제일 많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입 유출을 합친 게 아니라 그냥 순유출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간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해시.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광역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도시권을 형성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산도 사실 그 변화가 이 수도권으로 간 것 못지않게 경남과 경북으로 많이 갔는데 사실 이제 경북으로 더 많이 갔거든요. 그 이유가 경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래프는 포함 안 시켰지만 가장 많은 이동이 경주로 갔고 그 다음이 양산으로 갔거든요. 울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그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나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경남으로 순유입이 많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남 그 자체에서는 또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그래서 권역의 인구가 부산의 인구나 울산의 인구가 주변적으로 많이 빠져나가지만은 권역 전체를 보면 다시 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일종의 이동의 경로처럼 형성되는 게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현상은 대구의 경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구도 수도권으로 가는 것 못지않게 경북으로, 특히 바로 옆에 있는 경산시로 순이동한, 순유출되는 게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경북의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뭐 비슷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광주는 조금 다른 게, 광주의 경우는 여전히 인구가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주변적으로부터 인구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광주구 자체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영남 지역하고 호남 지역하고 이 나타나는 대도시권이 형성돼가는 그 현상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또 전주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전국 내에서의 많은 순유입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줄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런 광역시가 아까 인구가 더 급격히 준다고 했는데 권역의 전체 인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권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는 인구가 대전도 굉장히 많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대전은 옆에 세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비율로 대전의 인구 이동은 수도권이 아니라 세종으로 갔거든요. 근데 세종으로 갔는데 충남의 경우는 그 인구들이 물론 수도권에 붙어 있는 그 천안 아산 지역이나 이런 데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충남 전체가 그 권역의 인구가 줄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세종이라고 하는 그 권역 내에서의 인구를 잡아주는 또 다른 거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권역이 다른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권역의 인구를 지탱해주는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권역마다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현재 행정체제는 권역 단위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죠. 이게 다 나눠져 있고 그러면서도 그 권역 내에서의 전통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대도시들도 중심성을 키우지 못하는 그러한 이 행정체제의 분절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은 대도시 100만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특히 이제 특례시라고 부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 또 봤을 때 여전히 인구가,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창원이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보다 그 지역에서의 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영향이 떨어지는 거냐? 실제 그 도내 인구 중에 비중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현재는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수원인데,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앞으로 화성이 제일 큰 도시가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도시들은 오히려 그 비중 자체는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들의 대도시들이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높고, 그래서 이런 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대도시 행정 체계에 있어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시사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통근 통학 인구 중에서 이 시군의 경계, 또 심지어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는 그런 그 비율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점점점 그 비율은 커지고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예외적인 곳이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이 경계를 넘는 길, 통근 통학 중에. 그 얘기는 경기도의 대도시들이 100만이 넘는 도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대도시 위주의, 특히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대도시 위주의 이 도시들이 그러니까 서울로부터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쪽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경기도만 분석하게 되면 또 다른 현상으로 계속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경기도는 이제 분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기 북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현상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게 분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 행정체계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남부와 북부는 분명히 다른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분석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과연 지자체로서 존립을 가능할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로 갈 테니까. 이건 이제 제가 고령 인구 비율만 다시 따져봤는데, 그 인구 규모별로 뭐 예상했던 대로 인구가 작은 곳일수록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앞으로 그 비율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물론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고령 인구 비율은 농촌 지역에 그 모든 지역에서 다 거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인구가 작은 곳의 고령 인구 비율은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존립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지방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방 재정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자치단체들을 지금처럼 행정을 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해줄까 생각해 보면, 이미도 수입 대비 세출을 비교해 보면 수입은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같거든요. 1인당으로 봤을 때. 하지만 세출은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작은 곳이 엄청나게 큰 비용, 즉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10%대로 아주 낮아지는, 그러면 이게 진짜 지방자치를 하는 단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농촌지역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어떻게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이잖아요. 근데 출산장려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계 출산이라고 출산장려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결국 그 얘기는 실제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 더 많은 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옆 지역에서 뺏어오는 결과, 즉 사회적 이동에 의한 출생의 증가에 불과하다. 즉 자연적인 증가처럼 보이지만 그거 역시 결국 사회적 이동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역시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역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같은 번역이다. 같은 도 내에서도 결국은 인구 밀집된 지역이나 인구가 과소해서 저렇게 집행이 안 되는 곳이나 사실상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는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약간의 특례가 있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획일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번역 단위의 초광역 번역 단위의 어떤 개편은 필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그 초광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시도를 통합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작년에 한참 진행이 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그게 국가적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초광역 그러면 시도 통합으로 거의 동일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도 행정 통합을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도 부산 경남 행정 통합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선언만이 아니라 지금 그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죠. 최근에 가장 최근에 것은 이제 대전 충남이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광역을 아우르는 행정체제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과연 행정통합만이 우리가 고려할 대안인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게 획일적으로 가는 게 맞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번역별로 좀 달리 봐야 된다, 현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렸고, 결국 방법이 초광역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초광역 행정 체계이고, 동시에 초광역 연합이라는 것도 행정 체계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행정 체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공간적 인구적 환경이 분명히 충청권하고 영남권은 아까 여러 가지 이동 패턴이라든가 공간 구조가 다 달리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본 게 충청권,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을 비교를 해보면 권역 전체 인구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충청권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구도시의 비중이, 이건 이제 광역시를 포함한 그 권역의 가장 큰 수구도시 개념을 보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충청권이 제일 작아요. 다른 곳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수구도시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충청권은 수구도시가 결국 대전인데 대전의 비중이 굉장히 작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도시인 2위 도시, 3위 도시를 보더라도 오히려 2위 도시, 3위 도시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수구도시 대비 인구를 봤을 때 다른 권역에 비해서 2, 3위권, 충청권에선 2, 3위권 도시의 비중이 수구도시 못지않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하는 것이죠. 충청권은 오히려 수구도시는 지속 감소가 예상되지만 2, 3위권 도시는 그 비중도 큰데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충청권 내에서 충청 권역 내에서의 인구 이동의 패턴을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전은 충남, 세종은 대전하고
가장 대전하고 세종 간에는 굉장히 활발한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충남보다 충북하고도 굉장히 이 전입 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권역 내에서 보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세종하고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아까 그 비중이 상당히 있는 차순위 도시인 청주나 천안하고의 이 이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다른 청주나 충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청주하고 충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청주하고는 굉장히 높지만은 대전이나 세종하고는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동시에 천안과 아산은 오히려 또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이제 2위권, 3위권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비중은 상호, 천안하고 아산 간에는 높지만은 대전, 세종, 청주하고의 관계는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경계를 넘는 흥분통합 비율이 대전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결코 높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같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이제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청주하고 충주 간에는 청주는 오히려 이 대전 세종, 충주는 청주 대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초광역 행정통합하고 초광역 연합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의 공간적 예구적 환경을 비추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충청권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의 거기가 중심지라기보다는 복수의 중심지가 같이 연합하는 형태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추진하는 것처럼 하나의 행정 체제를 그냥 완전히 통합해버리는 체제보다는 대도시 거점 서로 비중이 엇비슷한 그 거점 도시권 중심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그 전체의 연합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도시권 그러면은 또 초광역하고 공무원들 중에는 이걸 같이 얘기할 수 없어라고 보시는 또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은 그냥 그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충청권의 사례를 보면은 충청권은 지금 충청광역연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그러면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갈 수 없는 거냐. 충청권에는 오히려 제한된 기능의 충청광역연합이 오히려 필요한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생활적 측면에서의 대도시권이 훨씬 더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즉 경제권 형성과 생활권의 광역화를 우리가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청광역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형태로 지금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부울경에서부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부울경을 제일 처음 떠올려요. 근데 원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그것을 부각시키고 집어넣었을 때는 초광역연합을 생각하고 그걸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초와 기초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처음 만들어냈는데 메가시티 전략이 나오면서 사실 그쪽으로 행정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에서 하나로만 돼 있는데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초광역 협력을 하는 형태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권의 확장에 따른 생활권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권 관리형의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런 거점 도시와 관계없이 서비스의 효율화를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작은 도시들 간에, 즉 기초와 기초 간에 연합하는 그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다 다루어서 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그러면 이거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부울경이 실패했잖아요. 부울경이 실패한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물론 이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정치적인 서로 간의 유인 체계 속에서 하다 보니 이 같은 당끼리 하고 있다가 이 선거가 끝나고 당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연합체를 형성해, 그리고 그러한 맥락이 작용을 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해체하게 된 동기는 부울경 이 광역연합의 이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재정 구조가 이 부울경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그 구성자치단체의 분담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이거든요. 근데 경남에서 당이 바뀐 다음에 이미 의회도 구성이 됐고 특별지자체 장도 선출을 했고 사무소도 만들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우리 분담금 못 줘. 그럼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행정적으로. 왜냐? 바로 재정 독립성이 없습니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의 법인격이 부여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독립적인 재원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굉장히 정말 이렇게 월러러블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최소한 교부세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강역에 대한 별도의 이 항목 바구니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관련돼서 대도시권의 체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메트로폴이나 이 컴바인드 어토리티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독일도 이제 광역연합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초강역 행정체계를 개편한다. 또 대구, 경북도 시도 통합을 한다. 어쨌든 연합이 됐던 그렇게 할 때 논의의 수준은 전부 다 초광역 레벨에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절대 그것만 가지고 초광역 권역의 행정체제 개편은 완성되지 않는다. 즉 그 안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하나의 패키지처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 조정이 그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구 밀집의 대도시 지역과 과소 시군 지역은 구분해서 하는 차등적 기능 배분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들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군 통합으로 시군 통합과 같은 전략도 필요한데, 시군 통합도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권역 내의 거점 도시하고 주변 지역 간의 통합 문제가 있고, 또 작은 지역들 간의 서비스 효율성 차원에서 하는 이 통합 문제를 우리가 또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한 20분에 끝내려고 해서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